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긴 세월, 깊은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나무. 깊은 뿌리를 내린 만큼 많은 가지를 뻗은 큰 나무. 오래도록 크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극인 김정숙. 연극과의 만남. 극작가이자 연출가 그리고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대표 김정숙은 1960년 8월 13일 마포구 공덕동 188번지 영인의 문간방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김정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 물돌이동을 보며 저 연극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허규 선생님의 물돌이동 그 작품을 보던 국립극장에서 정말 3층 객석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난간을 막 이렇게 붙잡고 떨어질 만큼 집중해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나 저기서 저 사람들이랑 살고 싶다고 그 배우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김정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잠시 직장을 다니고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한 극단 애젓도의 농녀 진행을 맡으며 연극을 할 기회를 얻었고 그때 만난 인연이 이어져 지금까지 연극을 짓고 있다. 1984년인가 2년인가 그 분명치가 않은데 지금 기억이 대한민국 연극제 5회 때일 거예요. 애젓도하고 나하고 그 농녀라는 작품을 하는데 그 스텝으로 참가한 아주 그 애띤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그 스텝 일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누군가 참 차분하게 잘한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김정숙 대표예요.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시작. 우리는 이제 혈기왕성하게 작품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허락을 얻고 극단을 창단하겠습니다 해서 창단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 어린이 연극으로 창단을 했는데 그 단체가 그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겠다, 스폰서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붕 떠버리게 됐었지. 그래서 못하겠다, 내가 우리 호성아 우리 돈 없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호성이가 언제나 그랬었는데 그때도 창단할 때도 권 감독이 하자고. 1989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좀 더 젊고 우리만의 연극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취지, 그러한 목적의식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창단 작품으로 반쪽이 전이라는 작품을 올리고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이 땅 온갖 답지 못한 사물들의 본래 이름을 찾아 한울림처럼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모시는 연극은 모두가 모두의 주인 되는 연극입니다. 이렇게 되는 강령을 작성을 해서 초기에는 뭐 열심히 외우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장 유행한 연극 형식이 마당극이었습니다. 물론 뭐 전통극도 이 대학로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창단 공연이 이루어진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민속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탈반이 있어서 거기서 풍물도 하고 탈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처음 어린이극을 시작으로 정극과 뮤지컬 그리고 악극까지 민간 극단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다양한 연극 공연을 지어왔다. 옛날에 우라니 반대쪽에 동이다. 공중전화의
전화번호 두껍게 있잖아. 거기에 학원, 유치원 해갖고 그 전화를 다 돌려서 약속을 잡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카톨릭 회관에서 그때 공연을 했었는데 3일 만석을 다 채웠어요. 처음 극단을 꾸려갈 무렵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매번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또 그 다음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 순탄할 리는 없었다. 연습실 하나 없고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었음에도 연극에 대한 애정으로 견뎌온 시간들이기도 했다. 나는 권호성 감독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을 간다 그럴 때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막 그러면서 그래 가서 돈을 많이 따와. 항상 그 얘기를 이번에 이만큼 따왔어 하면서 19만 원, 뭐 20 몇만 원. 그래갖고 나는 도박을 하러 간다 그러면 엄청 환영하면서 그랬다니까. 매달 집세하고 전기세를 벌어오니까. 진심이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한 2년 그러고 냈어 내가. 맨 처음이 신촌 저기 뒷방 빌라의 반지하. 거기야. 난 뭐 사무실이라 가지고 갔더니 갔는데 소품을 만들려는 거야. 그 빌라에는 월세가 싸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일주일씩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소품 만들 때는. 나도 극단 갔을 때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때 잠깐 이제 막 작업하고 한강이 가까우니까 재훈 오빠, 희정 언니 이렇게 4시간 한강에 가서 바람 좀 쐬다가 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있던 공간은 오래 있진 않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이사했을 때 그 조그만한 데서 물건이 빼도 계속 물건이 나와갖고 그 기억이 난 너무 강렬해. 그 작품을 선택하고 공연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개척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대한 접근, 또 형식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시는 사람들의 작품의 또 특징은 공연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연극하고, 아동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그 악극. 여기까지 폭넓게 해요. 그 폭넓게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가지 않고 굉장히 그 정면으로 도전해서 간다는 것. 그래서 관객들한테 공감을 얻는다는 것. 다행히 매번 작품을 올릴 때마다 평단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은 물론 많은 해외 관객들을 만나고 온 강아지똥, 대학로 소극장의 기적이라고 불리었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 여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조선여자전 시리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아동극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정숙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영원한 상임 연출 권호성. 김정숙 대표와 권호성 연출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았다. 정작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성향은 달랐지만 연극을 만들어가는 열정만큼은 찰떡궁합이었다. 내가 후에도 운명이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성대에 다니다가 이제 애저또 우리 방태수 대표님 천도교 후배였었는데 이제 연극영화과에 가겠다고 도움을 청했는데 대표님이 그때 미국에 가실 일이 생겨서 이제 권호성 감독을 나한테 쉽게 말하면 인계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셨지. 지금도 두 분은 안 맞아. 누가 케미가 좋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절대 안 맞는데 쌓아온 세월, 그 다음에 어릴 때 만났던 그 추억으로 이렇게 꽁땅꽁땅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다행이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작품, 유명한 작품들을 했다는 것 또한 이것도 뭐 세상에 이런 일이지. 작가와 작곡이 가능한 연출가의 만남은 그 어느 극단보다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우리 친구가 워낙 음악을 잘하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때 한참 어린이 연극 작업을 하는데 우리 권호성 감독이 음악 작업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었어. 함께 연주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참여해 주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연극에 대한 꿈을 갖다가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창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만들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나 뮤지컬 제작에 있어서는 권호성 연출의 음악적 재능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 뮤지컬 꿈꾸는 기차, 우리로 서는 소리, 들풀, 블루사이공은 특히 우리나라 초기 뮤지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다. 들풀의 처음은 21살, 22살 권호성 청년학에서 시작이 되었지. 그 친구가 동국대학교 입학통지서를 들고 온 날 축하하는 그 파티 자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금치 절명의 햇살이여 붉은 노을 하늘에 퍼져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내가 들풀이라는 뮤지컬을 하겠다고 했을 때 덥석 그 꿈을 잡아서 그래 우리 하자. 사실 그때 나이도 저희가 뭐 어리고 젊었었고 뮤지컬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악극, 뮤지컬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삼은 것들이 미스 사이공이었고 레미제라블이었어요. 테이프가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으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역사를 소재로 하는 뮤지컬들이 대부분은 어떤 로맨스나 이런 것들, 어떤 시대적 배경만을 취하고 로맨스로 하는 어떤 대장금류의 작품들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적 영웅을 초점으로 해서 그를 부각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모시는 사람들의 역사 뮤지컬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역사의 중심에서는 잘 기억되지 못했지만 민중들의 삶을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들풀이라든가 그리고 꿈꾸는 기차라든가 블루사이공 역시 그런 역사의 변화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직접 행동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빛을 본 것은 아마 블루사이공이었던 것 같아요. 블루사이공이라는 작품을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부제를 가지고 저희가 소극장 두레라고 하는 데서 조그만 데서 처음에는 올렸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 작품 올리고 나서 대학로가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극단이냐 여기는, 도대체 작가는 누구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대한민국 연극제 당시에 본선에 올라가서 또 상도 받게 되고 또 백상여성 대상도 받게 되고 많은 영광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저희 같은 어떤 소자본을 갖는 이런 극단에서 올릴 수 있는 작업은 아니죠.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창작 뮤지컬을 또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작가 김정숙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철학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창작 뮤지컬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고 해왔던 그 끈기와 그 열정, 그거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김정숙 대표님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시는 사람들에서 올라가는 작품들은 철저하게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연기를 한다, 어떤 흉내를 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내 내면의 것을 열어 보여야 하는 작업이고 또 그런 정서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리얼하게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리 모시는 사람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정숙은 배우를 대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했다. 평소에는 편하게 지내다가도 연습 과정이나 무대에서 조금의 흐트러짐이 보이면 여지없이 혼을 낸다. 항상 제가 뵙는 것은 무대 뒤의 대표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온몸을 갈아 넣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뒤에 그 엄청난 짐을 끌고 가신 건데요. 옆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더 많은 또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담아두지 못하고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들을 옆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예요. 그때 이재원 씨라고 그 우리 모시는 사람들 단원 중에 남자분인데 정말 진지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님이신데 아픈 가운데서 그런데 1막이 끝나고 2막 하는데 분장실에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나랑 둘이 나가는 씬인데 선배님이 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만해서는 그런 소리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더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대요. 그럼 무대에서 죽자. 그 얘기를 듣고 얘가 힘을 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했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막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막 아이처럼 또 막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게 대표님이세요. 거의 30년 가까이 그런 대표님의 모습을 지켜오다 보니까 저 선배님, 저 선생님은 저런 캐릭터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반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못 따라가요. 저도 못 따라가고 다른 누구도 못 따라갈걸요. 작품이야, 공연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관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관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관객이. 관객한테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세요. 저도 이제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모시는 사람들 이제 출신들이 와서 하면은 극단에 대한 그 존경심 같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은 뭘까라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힘든 시절 낙도에서 만난 진짜 관객. 뮤지컬 우리로 서는 소리 출연 배우와의 개런티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고 몇 명 남지 않은 단원들과 극단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낙도 공연을 갔다. 세 번째 우리로 서는 소리가 그 성동일 씨, 최진영,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어쨌든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쫄딱쫄딱 망했었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모든 짐을 다 없앤 거야. 근데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다 없애는데 남아있는 단원들이라고 진짜 이제 재원이 희정이, 진짜 종훈이, 성애 이렇게만 거의 있었나. 영숙이는 그때 떠났어. 걔네들을 본 순간 이 친구들을 한 번만 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딜 갈까 해가지고 낙도에 있는 학교들한테 내가 전화를 돌렸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 5군데 학교에서 그럼 오세요. 이제 무료로 공연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 또 이구지구 이렇게. 이번만 하고 그만두리라 했던 낙도 공연에서 진짜 연극이 주는 역할과 관객이 주는 힘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에서 공연할 때나 지방에서 공연할 때랑 아이들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실에서 세트 다 해놓고 그 좁은 데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그 눈빛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입을 정말 벌리고 그렇게 공연 보고 박수 쳐주고 또 막 공연 끝나고 나면은 또 아저씨, 아줌마 사인해주세요. 그리고 막 사인도 해주고. 여러 번 사무실을 옮겨가며 작업을 이어가다가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상주단체를 모집하였는데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그곳에 터를 잡게 된다. 과천시민회관에 입주 후 몽실 언니, 뮤지컬 7인의 천사,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수경 낭자전을 읽다, 심청전을 짓다, 소녀, 꽃가마, 신짜오 몽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몽연, 황야의 물고기, 바람아 불어라, 내꺼야 등 수많은 작품을 쓰고 연극 무대에 올렸다. 남들이 보기엔 편안하게 연극을 만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언제나 작품에 모든 것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제일 힘든 건 고백해보면 작품을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돈 이런 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부스럼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극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꾸 휩쓸려서 나도 대형 무대 막 이런 그런 것들은 근데 정신을 조금만 똑바로 차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더 연극을 잘 모시고 있는지, 관객과 연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언제나 괴로워. 그냥 돈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몇 월에 무슨 일이 있고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주변에 누가 좀 돈을 이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열심히도 생각도 해보고, 잠시 빌려서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없으면 캐피탈을 이용하기도 하고, 좀 비싼 이자를 쓰는 거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감사하게 또 써서 또 갚아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 내가 언제 너한테 우켜나 돈 줬냐? 주시긴 했죠. 주시긴 줬는데, 그 돈의 금액이나 뭐 이게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원들한테 좋은 작업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나는 극단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때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고맙게 다가왔고, 그렇구나. 어차피 연극이라는 이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정말 뭐 일반 사회인들처럼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단원들에게 정말 좋은 작업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입단했을 때도 대표님은 좋은 작업을 통해서 저를 극단으로 이끌었고, 근데 근 40년이 다 되도록 모시는 사람들은 참 좋은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시는 사람들은 연극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5년의 세월 동안 창작극을 공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올린 공연들이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있는 공연들이 또 아니거든요.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저기 오목조목 찾아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들의 작업 활동은 물론이고 그 작품들까지도 모두 다 연극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로의 기적,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2002년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 좋은 반응을 얻자 대학로 소극장에서만 잠깐 공연할 게 아니라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극장을 만들어서 장기 공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회화동 로터리 북쪽 2층 건물 지하에 당구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당시로서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할 수 있었다. 단원들이 모여 청소부터 무대 세트, 의자 좌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두 팔 걷고 나서서 오아시스 세탁소 전용 극장을 만들었고, 공연은 첫날부터 대박이 터졌다. 너무 유쾌하고 아름답게 써주셨죠. 그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그게 사실은 2001년도인가 처음 썼어요. 맨 처음 초보는. 그래갖고 저는 그 초연이 안 잊히는 게, 시범 공연처럼 했지만 광주에서 문예정터 극장에서, 그리고 아마 첫 관객이 최영화 형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학생들 단체 공연. 끝났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반응들이. 정말 그 초연 광주에서 힘을 받았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첫 관객을 만나보고 나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뭔가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예술의 전당 들어갔을 때는 형님 말씀대로 좀 뭔가 그래도 한번 워밍업을 해본 상태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또 이제 장기 공연이라는 우리 극단에 수입원이 되지는 않았나요? 많이 되지는 않았고 겉으로는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죽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야. 내가 힘들어서 죽은 거를 알면은, 그래갖고 안 죽고 다시 걸어 내려왔을 정도. 그러니까 많이 벌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급여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곳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게 되면서 다른 장소로 무대를 옮겨야만 했다. 그 당시 극단이 대학로에서 극장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기에 모듈 극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때도 역시 모듈 단원 모두가 함께했다.
그곳에서 몽연과 황야의 물고기, 이기동 체육관을 무대에 올리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건물주가 바뀌면서 나와야만 했다. 그러나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작품을 이어갔고 대학로뿐 아니라 지방과 해외로 계속해서 관객들을 만났다. 강아지똥의 일본 공연을 시작으로 몽연, 소녀, 심청전을 짓다가 에딘버러와 싱가포르, 인도 5개 지역, 케냐, 나이로비,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17년 전에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이 무대를 과연 일본에 어떻게 가지고 갈까라는 고민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손 스스로 늘 같이 좀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 17년 전에 만들었던 그 세트를 지금 여기 에딘버러에서 셋업을 해서 공연을 또 멋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뵈면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도 셋업할 때도 같이 하시고 철수도 같이 하시고 참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어떤 저런 열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대학로에서 연극하던 제가 여기에 정말 그 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연극하고 이러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저를 갖다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좌표를 보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에딘버러에 와서 일단 저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는 좋고, 그래도 자타공인 세상의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길거리에 나붙은 그 많은 이야기들, 포스터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야기의 맥들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진하고 강하고 잘 보여서 딴 생각도 없이 그런 것들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제 동료 후배, 선후배들과 함께 와서 에딘버러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느낌도 극단의 책임으로서 후진 양성이라든가 그런 또 입장도 진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의 좌표를 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느낌에서 에딘버러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연극, 김정숙의 작품 세계. 김정숙 대표는 아픔을 삼키며 작품에 대한 열정을 태우느라 몸이 상하는 것을 몰랐었다. 극단 대표를 하는 동안 3번의 암이 찾아왔고 2번의 암을 극복하고 또 1번의 암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 대표는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극작을 쉬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지어오고 있다. 저는 연극 작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따로 3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국밥으로 저는 만난다고 생각해서 그 연극에 관한 그 모든 일을 하나로 받아들였었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은 저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 때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건 저한테 기쁨이죠. 한마디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무섭다는 건 평소 바라보면은 별로 말도 없어요. 침묵 속에 뭔가 갖고 있는 의지가 보여요. 아주 조용하면서 이 일을 무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관심을 떼다 보면은 한 2, 3년 지나고 보면 그때 엄청난 또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건 대표가 갖는 어떤 이 시대에 대한 깊은 생각, 다시 말하면 평화나 반전, 통일, 이런 것도 작품 속에서 이제 용해시키고 있다는 것. 작가로서의 김정숙 희곡의 특징이라면 오롯이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역사물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이제 들풀이라는 작품을 한다고 우금치 고개를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갔거든. 그 봉고차 끌고. 근데 우금치 고개가 별게 아니야. 그냥 요만한 언덕에 뭐 논떼기 몇 마디 있는 게 그게 우금치 고개야. 나는 엄청 뭐 그 역사에 나오는 자리라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실망을 한 거지. 나는 여기가 우금치 고개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실망을 했지.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 여기로 왜 오자 했을까?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우시나? 엉엉 우시더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극단을 잘못 들어왔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과연 내가 연극을 연극답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그러면 연극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아지니까 인간으로 모아지게 되고 인간은 역사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재로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에피소드가 되는 게 역사잖아.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의 이 근세사가 너무 드라마틱한 갈등으로 얽혀져 있어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한과 눈물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씩 매듭을 풀어나간다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리랑 고개 하나씩 넘는 그런 심정으로 연극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대표님이 작품을 탈고를 하시고 나면은 영광스럽게도 참 저한테 먼저 야, 내가 썼는데 탈고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제 읽어봐요. 참 대표님 작품은 군더더기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 대사의 의미를 굉장히 압축, 또 압축, 완전 풀 압축을 하셔가지고 그 대사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대사에 숨어있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못 찾아내면은 연기 못합니다, 정말. 김정숙 같은 작가가 있을까? 희곡 작가 이전에 사실 김정숙은 저는 연극 작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정숙 희곡 안에는 그냥 단순히 희곡이 갖춰야 할 그런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농담으로 이미 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 하죠.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써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뭔가 욕심을 갖고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저걸 저렇게 연출해볼까? 하면 여지없이 다시 거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작가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본을 보면서 지문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누구한텐가 들려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대사가 아니라 느끼게끔 해주는 대사를 쓰시더라고요. 아마도 김정숙 대표님도 연기를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내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호흡과 이 말 한마디지만 관객이 같이 느껴주는 그런 대본을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쪽 이전에서 온전하지 못한 반쪽이, 블루사이공에서 고엽제로 고통받는 김문석 상사, 강아지똥의 똥, 몽연에서 저승으로 돌아간 애인을 찾는 여인, 오아시스 세탁소에 성실하게만 살아온 세탁소 사장님, 심청전을 짓다에 심청을 위해 재를 올리는 사람들. 연극인 김정숙은 구판에서 벌어지는 앞전이 아니라 구판을 마치고 난 뒷전에서 영혼을 위로하듯 글을 짓는다. 그 가장 신성한 종교처럼 느껴져. 공연 자체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생각.
어떤 힘든 그런 고통들이 있었을지라도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게 우리가 모두 다 흘러가고 서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신 앞에서의 생로병사 고락이 그냥 어우러지는 춤추는 그냥 그런 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지독한 놀이를 만들었을까 슬픈 일이 당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 길게 보거나 더 크게 보거나 더 위에서 바라보면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만든 놀이들 안에서 스스로가 함몰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래도 극장이라는 숨구멍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확인하거나 위로받거나 시선을 달리하거나 자기가 빠져서 보아지지는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연극의 기능이었으면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서 처음 이야기를 지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AI에게 이야기를 짓게 하고 AI가 만든 영화가 나오고 AI가 연극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연극의 전제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많이 변질됐어요. 변질이 되었지만 연극이라고 처음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 동굴 속에서 그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나 그 수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AI가 낄 자리는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연극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 AI에게 연극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연극과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돈과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기능으로 자기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거를 우리는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작품이 뮤지컬 7인의 천사다. 흔히 뮤지컬은 즐겁고 신나는 분야로 생각하기 쉬운데 뮤지컬 7인의 천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7명의 천사들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 7번째 천사가 지상계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것을 6명의 천사는 내려다보고 있겠죠. 7번째 천사는 모르죠.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천사인지 아닌지 올라가 보면 알 텐데, 거기에 나왔던 화두가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화두였어요. 그래서 저는 7인의 천사 그거 공연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불현듯 어쩌다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람이 혹시 내가 하늘나라 있을 때, 야, 네가 내려가가지고 저기 세상 내려가지고 힘들게 좀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저기 친구로 다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랬던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대표님도 하늘나라에서, 야, 나는 말이야 내려가가지고 연극할 건데 나는 끝장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때 부탁했을 것 같아. 그때 어려우니까 네가 꼭 거기에 있어달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처음 공연을 올렸을 당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관객의 대부분은 무슨 뮤지컬이 이러냐 했지만 종교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기도 했다. 근데 사실 김정수 작가가 그걸 쓸 때만 해도 그렇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원로도 아니었는데, 그 작품을 썼었을 때가 제가 볼 때 김정수 작가가 가장 힘든 시기를 1년, 2년을 보냈었던 시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서로 얘기 나눌 수 없었던 그 어떤 깊은 호수 같은 시기를 겪고 나서 쓴 글이 7인의 천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오래 살아보니까, 그것보단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까
아, 그게 이제 몸으로 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다시 한번 작품을 올리고 싶다면 그 작품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이었고 저도 그 작품의 음악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만들었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리면 오히려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작품이다. 너무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들죠. 인공지능 시대에 연극이 연극다울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작품 저변에 깔려있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죽음에 대한 위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일 것이다. 클라이막스가 대단하고 어떤 희곡적으로 기교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표님의 작품에는 항상 마음이 있어요. 꽃가마라는 작품을 봐도 그 각자 인물들마다 어떤 마음들이 충돌을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대표님이 저 주인공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심청전을 짓다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떤 인물에 김정숙 대표님은 큰 애정을 가지고 그 인물을 관객 앞에서 다시 살려내는, 무대 위에서 아, 이 사람이 본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까? 이건 어때? 라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딱 집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보고 나면 뭉클하게 굉장히 묵직한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래서 대표님을 되게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큰 마음은 어디 워크숍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 이제 수경낭자전을 읽다거나 심청전을 짓다처럼 지금 말씀하신 조선여자전에 해당되는 작품들인데요. 일단은 김정숙 대표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본 바탕이 돼서 창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 혁명, 전복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 시대를 잔잔히 살아오고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훨씬 크게 다가와서, 아, 조선시대 여성들은 저렇게 살았지, 지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면서 조금씩 곁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공감으로 다가오게 하는 게 선생님의 그 조선여자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사실은 허구의 인물들이거든요. 허구의 인물들을 짓고 만드는 그 과정을 실제 그 규방에 있는 여자들이 직접 만드는, 그리고 혹은 심청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공유하면서 만들게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훨씬 커지고, 그리고 이 허구의 인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 허구 인물 자체를 현실감 있게 만들어내는 건 결국 우리들이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어서 저는 그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작품을 써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알아가는 과정으로 저절로 스며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 연극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는 귀족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여운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필요한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약자이거나 아프거나 삶에서 절망 가운데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슬픔이나 그들의 절망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져서 앞전의 사람들보다는 뒷전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거는 저 또한 뒷전의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작가가 되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할 때 저절로 제 손 안에 쥐어진 이슈들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인 김정숙의 영원한 큰 스승 권정생과 어린이. 김정숙 대표는 어려서부터 동화와 위인전을 많이 읽으며 자랐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권정생 선생님, 강아지똥, 몽실언니, 한티지 하늘 등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동화 작가로 남은 권정생 선생님을 존경하여 여러 번 찾아뵙고 강아지똥을 연극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다. 이거 왠지 내가 선생님한테 사다 드린 셔츠 그거 뭐지? 쇼핑백이 내가 뉴코아에서 사가지고 왔었는데 기억나는데 이걸 동네 아저씨가 입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선생님 그거 제가 사다 드린 거 왜 안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서 선물했다고. 빈방인데도 지금 한 2평 남짓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책상 선생님 앉아서 진짜 혼자 조그만 그 밥상 같은 책상, 그 다음에 여기 다 선생님 책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바늘처럼 이렇게 딱 누우면 끝나는 그런 공간이었었던 거야. 거기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이 애써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듣고 그 진짜 몇 시간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딱 뵙고 가는 거는 5분 10분. 선생님 살아계시고 선생님을 강아지똥 때문에 매년 와서 배웠을 때니까 15년 전? 15년 전쯤 얘기. 그러니까 강아지똥을 1년 동안 공연하고 선생님한테 결산을 드리러 그럼 선생님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그 한겨레에 선생님 성함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김 대표 당신이 하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서 네가 써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그러셨었지. 그렇게 강아지똥이 2001년 첫 무대에 오르고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권정생 선생님은 제가 그 강아지똥 그림책이 나왔을 때 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꼭 제가 연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 꾸준히 제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찾아뵈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뵈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드세요? 사시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시더니 한 8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그 잣대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살 때, 제가 뭘 이렇게 하여튼 뭐든지 돈을 써야 될 때 내가 선생님의 8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는 버릇이 생기는 제 삶의 작가로서의 그 태도를 만들어주시는 잣대가 되어주시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가장 바람직한 작가의 모습으로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물론 선생님처럼 반평방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늘 선생님의 모습을 제 모습과 비교하면서 선생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어린이극은 왜 중요한가? 아직도 어떤 연극인들이 어린이극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극을 제대로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그냥 넘겨서도 안 된다. 어린이에게 연극은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극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를 방종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분,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아이, 보살펴야 되는 대상, 교육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린이극들이 뭔가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저도 뭔가 어느 구석에 자꾸만 나와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 작품을 보면은 너무 철학적인 작품들을 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린이 연극에
그냥 제일 앞서서 나가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조금 좀 어려운 주제만 그게 왜 어린이 연극이야? 어린이 연극을 왜 그런 거 어려운 거를 해? 라고 하거든요. 우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어린이 연극 계보를 보면 옛날 옛적에 이야기마당, 보따리패, 호랑이 담배 필 적에, 그 다음에 거꾸리전, 혹부리전, 흥부전, 그러니까 어떤 전시리로 이어지는 때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똥이 있었고, 또 강아지똥 전후로 해서 또 여러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 작품들을 쭉 해오면서 일관되게 가졌었던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아이들한테 나는 연극인으로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어른들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작품을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냐를 갖다가 보고 싶다면 어린이를 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우리는 쌍생아처럼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어떻게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는 고스란히 다 어린이들에게 비춰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을 저의 거울처럼 또 다른 저의 잣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과 어린이는 제가 보다 바람직한 작업을 향해서, 연극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똥은 완결이 없는 공연이다. 무대에 처음 오른 지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의상이나 무대가 조금씩 바뀐다. 어떻게 하면 권정생 선생님의 마음을 오롯이 전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입는 의상이나 또 뭐 이렇게 기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 과정을 저는 좀 운이 좋아서 달라질 때마다 이제 매번 공연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또 시대에 맞춰서 고민하신 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죠. 꾸준하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작가님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즐겁고, 또 작가님과 연을 맺으면서 어떤 고민으로 그렇게 변화를 꾀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객으로서는 굉장히 또 기쁜 일이고요. 작가님한테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물, 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의 사요소를, 내요소를 이제 고민하셔서 올린 극을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저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작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기원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원래 표현한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외국인이 해석할 때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네가 느끼는 감정 해석이 좀 달랐다. 근데 이런 부분에 좀 고민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좀 더 어떻게 좀 수정해 보려고 한다. 이런 과정의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공감하면서 들어주셨거든요. 이번에 와서 제가 만난 관객은 지난번에 그 강아지똥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아기들일 때 우리는 강아지똥을 보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강아지똥을 이야기한다면서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주시는데 그때 정말 기뻤었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뷰티풀하게, 엑셀런트하게. 네, 이건 정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은 인간의 가슴 속에,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은 강아지똥이 되어서 우리를 민들레로 피어나게 하는 훌륭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에딘버러에 와서 남녀노소가 함께 입을 모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참 귀한 사람. 김정숙은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극작가이자 연출가, 그리고 극단 대표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살아왔다. 김정숙 대표는 내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사연들을 나도
나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도 굉장히 시간이 지난 몇 년이 지나서 아 그랬구나 또 몇 년이 지나서 아 그랬구나 하는 그 정도로 그 스스로 그 감추고 있어요. 근데 그 감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픔을 속으로 통곡한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고 하여튼 그걸 감추는 그 에너지가 25년 동안 그런 좋은 작품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좀 더 이제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힘이 있어야 글도 쓰는 거니까 밥을 먹어야 글을 쓰니까 제 욕심엔 좀 더 많은 김정숙의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극계에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한 단체가 갖는 힘도 있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배출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연극계에 되게 따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김정숙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따뜻함이 그 온기가 같이 퍼져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곁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곁에서 대표님이 창작하시는 날까지 저도 같이 그 작품에 참여해서 같이 할 거고 늘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본 김정숙 대표님은 소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아니라 항상 순수하고 본인이 어떤 관심 있는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시선의 소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줍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예민하고 냉철한 촉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난 쓸모없을지 몰라라고 자책하거나 용기 없어 할 때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아주고 보듬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권정생 선생님도 그렇고 김정숙 작가님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 편의 글로 그냥 유명해지고 마는 어른 아니고 온전히 그 삶으로 이렇게 좋은 어른이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저는 그게 제가 좀 아이들 앞에 설 때도 저런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게 하고 또 그런 어른이 계시니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60년생이라서 64살 되거든요. 이제는 작품에 매진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제 그 무대 작업 쪽에 전념하기보다는 이제 글 작업에 남은 이야기들 혹은 그 키핑해둔 서랍 속에 잠자는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잘 지어서 올려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작가로서의 삶에 매진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대표님하고 함께한 30년의 세월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세월이고요. 그 어느 하나, 글쎄요, 이게 빛났다 어쨌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빛났던 순간들인 것 같고, 어쨌든 대표님 빨리 건강 되찾으셔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살도 얼굴이 이렇게 좀 찌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렇게 뚝심과 끈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정도 했으면 아까 말한 스타가 돼 있겠지. 난 그게 없나 봐. 근데 대표님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대표님은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할 사람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지금처럼 살듯이 앞으로도 살면 되는 거야. 난 지금처럼만. 우린 양쪽 부모님도 다 이제 없잖아. 그래서 얘기했어. 막 용돈 드릴 부모님도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그렇게 챙기고 생각할 분이 대표님밖에 없어. 나도 이제. 그 용돈 드릴 거야?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인연일까? 아프시지 않으면 대표님은 뭐 작품도 많이 하실 거고 뭐 다 하실 거니까 이제 건강하신 거. 그런 분, 그 연극의 자존심과 무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작가가 영원히 배우들 곁에 계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항상 그거에 대한 열의에 차 있으시고 아픈 와중에도 만나 뵈면 항상 웃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아픈지 몰랐어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저는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당신은 멋진 분이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가끔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로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예? 거기를 왜요? 벤치에 앉아서 마음껏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뭔가 너무 서러울 때, 너무 힘들 때 그냥 거기 가셔서 벤치에서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데 대표님은 참 많은 고난들이 인생에 계속해서 있지 않으셨나. 또 우리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인 것처럼 늘 의연하게 이렇게 행동해 주시는. 그러니까 대표님은 소녀 같은 대표님이 계시고 거대한 대장부 같은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그 양자가 다 보이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또 연극계에서는 참 존경할 만한 우리 선배님이고 그러지 않으신가 생각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진짜 10cm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너무 행복하고 완벽한 제 자리라서,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살짝 벗어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홍당무를 열심히 가끔 보는데 홍당무에 보면은 등하원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 등하원. 꼭 그 애기 손을 잡고 등하원을 시켜주고 싶어요. 낳아드리지 못하고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자식이라도 가서 돕고 싶은, 뭐 몇 시까지서부터 몇 시까지라도 애 손을 잡고 애를 도와주고 싶은 그 젊은 어머니를 돕거나 그런 일을 이제라도 좀 알바라는 명목하에 하고 싶다는 생각.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해야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경험으로 인생에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물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모두 그렇지만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만남인 연극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야기가 있고 앉을 곳이 있고 둘이서 함께 꿈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전 그 자리가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극이 사라지는 날 인간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의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흐리고 내가 지저분하고 내가 조그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야기의 인드라망들이 서로 빛나고 아름답게 서로를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맞이하는 향후의 세계들은 훨씬 더 그래도 좀 훨씬 더 웃음이 많은, 훨씬 더 조금 더 행복을 자주 찾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대표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조금은 쉬면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나 김정숙은 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가는 큰 나무처럼 김정숙 마음에 담겨있는 보물 같은 글을 끄집어내며 조금은 더디게 갈지언정 사람을 향해 항상 마음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참 귀한 사람이다.